그날 밤 낯선 바닷가 펜션에서 마주한 그 광경 앞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크기일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친구가 예전에 웃으며 했던 말보다 훨씬 더 거칠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 그땐 농담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은 30년 동안 제가 경험해온 부부 생활의 빈자리를 단숨에 채워버릴 듯 강렬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 죄책감과 본능 사이에서 저는 결국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어요. 50년을 견뎠으면 한 번쯤은 나도 여자로 살 자격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결핍과 갈망이 만들어낸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겐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올해 52, 이름은 이정화입니다. 누가 보기엔 평범한 주부고 또 누가 보기엔 그냥 나이 먹은 아주머니겠죠. 하지만 제 안엔 한때 꿈 많고 웃음 많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여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몇 해 전 퇴직했어요. 처음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다며 씩씩했지만 결국엔 친구 따라 주식에 손댔다가 우리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을 모조리 잃어버렸죠. 그날 이후로 그는 무너졌고 거실 소파는 그의 자리가 되었고 술은 그의 하루가 되었어요. 그렇게 웃음이 사라졌어요. 집안에도 제 얼굴에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요. 거기엔 늘 축 처진 어깨, 지친 눈빛, 그리고 생기라고는 없는 여자가 한 명 서 있어요. 한때는 아이 키우느라, 또 한때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커버리고 남편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부쩍 많아졌어요. 사랑이요? 솔직히 그 단어는 제 인생에서 지워진 지 오래예요. 남편이 저를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까치 잠든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요. 가끔은요, 누군가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줬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곧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지금은 그냥 견디는 시간이야. 이 나이에 새로 시작이 어디 있어.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가슴 한구석엔 이상한 구멍이 자꾸만 벌어져요. 텅 빈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또 불쑥 차오르기도 하고요. 제 안에 갇혀있는 외로움은 말 한마디로 풀어지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희미해지는 요즘,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게 다였죠. 그런 제가 그날 이후 처음으로 흔들리게 된 겁니다. 평생을 주부로만 살던 제가요. 처음으로 나도 여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을 한 건 남편이 먼저였어요. 처음엔 이제야 좀 쉬어보자,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하며 한동안 낚시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집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처음엔 주식이 어쩌고 코인이 어쩌고 말이 많더니 결국 몇 달도 안 돼 우리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무너졌고 우리 집 분위기도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배고프면 밥 줘 한마디. 잠시라도 말을 시키면 피곤하니 나중에 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하루엔 술이 빠지지 않았고 제 하루엔 한숨이 빠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죠. 퇴직 후 상실감이 클 거라고, 남자들에겐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더 예민하고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었고 그는 책임질 줄도 회복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저앉은 채 제 인생마저 함께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 손님 몰릴 땐 숨 쉴 틈도 없이 뛰어다녔고 저녁 마감 시간엔 허리도 못 펼 정도로 지쳐 있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거긴 마치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 안 했어? 이제 겨우 왔어? 마트는 갔다 온 거야? 그 어떤 말에도 따뜻함이나 배려란 건 없었어요.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 담당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더 쓸쓸해졌어요. 남편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자버리기 일쑤였고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구에게도 필요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투명하게 하루를 버티고 다음날 다시 일어나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삶. 이런 날이 계속된다면 정말 나는 이렇게 늙어가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목이 꽉 메이고 숨이 막혔어요.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제가 잘못 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한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저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그런 소소한 따뜻함이었죠. 그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끝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한 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화야, 잘 지내지? 우리 언제 한번 얼굴 보자. 밥이나 같이 먹자. 목소리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학 초반까지 함께 자취하며 지냈던 친구 선이었어요. 결혼하고 연락이 뜸해진 지는 꽤 됐는데 갑작스러운 전화의 순간 당황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진짜 오랜만이다. 나야 뭐 그냥 그렇지, 너는 잘 지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잠깐은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스케줄을 맞춘 끝에 며칠 뒤 저녁 약속을 잡았죠. 약속 장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파스타 전문 레스토랑이었어요. 낯설고 부담스러운 동네였지만 선이가 거기 분위기 좋아. 내가 예약할게. 라며 반갑게 말하니 마다할 수 없었죠. 약속 당일 저는 집 안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고데기로 머리를 정리하고 화장대에 서랍 깊숙이 있던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평소 식당 유니폼만 입고 살다 보니 입고 나갈 마땅한 옷조차 찾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있는 옷 중에서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걸 골랐습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나도 괜찮아 보여라고 몇 번이고 되뇌며 집을 나섰어요. 레스토랑은 저녁 노을이 비치는 창가 자리가 예쁘게 세팅되어 있었고 선이는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였어요. 윤기 나는 머리카락, 군더더기 없는 블라우스,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 그리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 선이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죠. 정화야, 여기야. 밝게 손을 흔드는 그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반가움도 있었고 조금의 위축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쭈뼛거리며 말했죠. 여긴 너무 좋은 데다 나 같은 사람이 와도 되나 모르겠네. 선이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너도 충분히 멋져. 오늘 얼굴 보니까 더 반갑다. 밝게 웃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동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모르게 피로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 철저히 감추려 애쓰는 표정이었죠. 그날따라 선이는 와인을 자주 들이켰고 대화 주제도 자꾸 어딘가 겉돌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웃는 사이 전 느꼈습니다. 이렇게 겉은 반짝여도 그녀 역시 어딘가 고장나 있었다는 걸. 저는 선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 마음 깊숙한 곳 어딘가에 단단한 매듭을 감추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식사가 중반쯤 흘렀을 무렵 선이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잔의 가장자리에 묻은 자주빛 흔적이 그녀의 입술보다 먼저 말을 꺼낸 듯 했어요. 정화야.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죠. 나 요즘 남편이랑 별거 중이야.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얼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SNS 속 화려한 일상, 근사한 여행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선의의 삶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정말 무슨 일 있었어? 싸운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속으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모든 걸 갖춘 것처럼 보이던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변을 한번 힐끗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 순간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저 멍한 눈으로 선희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천천히 말을 덧붙이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좋은 줄만 알았거든. 다들 그런 거 크면 좋다고 하잖아. 근데 진짜 너무 크니까 아프고 무서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쩌면 충격적이었고 또 어쩌면 너무나 솔직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말을 보태기엔 너무 낯설고 웃기엔 너무 진지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선희는 오래 참아온 듯 마치 이제서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게 된 듯 허탈한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 너무 민감한 건가? 내가 더 맞춰야 하나 고민도 했고. 근데 아니더라. 진짜 힘들었어. 하루에 2~3번씩 요구하는데 몸이 버티질 못하겠더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엔 나처럼 작아서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커서 힘든 사람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참 이상하다. 나는 30년 동안 작다고 속으로만 울고 살았는데 쟤는 너무 커서 울고 있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그냥 묘한 감정.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어요. 한동안 말없이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 지내는 거야? 선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따로 살고 있어. 나도 나름대로 좀 쉬고 싶어서.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선희도 결국 외로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묻어두었던 또 다른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머리로는 그건 남의 일이야. 들은 걸로 끝내자라고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선 선희의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어요.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조용한 거실, 이른 아침 식탁 위까지. 그 말은 마치 낡은 노래처럼 반복되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걸까? 진짜 그렇게까지 다른 건가? 처음엔 농담처럼 흘려보내려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TV 광고를 보다가도 심지어 잠든 남편의 등을 보고서도 문득문득 그 생각이 스쳤어요. 마치 금기된 상상을 하는 사람처럼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머릿속은 간지러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잠자리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였고 그나마도 몇 분도 안 되어 끝나버리곤 했죠. 처음엔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을 돌아도 그는 제게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엔 제 탓을 하더군요. 당신이 너무 무덤덤하니까 그래. 당신이 나한테 끌리지 않는 건지 알겠냐고. 그렇게 저를 탓하던 그 말들이 오랫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스스로 여자로서 기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혹시 나만 이러고 사는 걸까? 그런데 선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안에 있었던 감정들이 이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분명히 있었어요. 그녀가 가진 남자의 조건, 그녀가 겪는 강렬한 감정. 그 모든 게 부럽고 나에겐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부러움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욕망, 여자라는 이름을 잊고 살아온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반찬도 없이 밥을 푸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저 시간만 쌓이는 공간 같았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 번쯤은 여자로 살아보고 싶다. 누군가의 엄마 말고 누군가의 아내 말고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단 하루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서서히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림은 시작됐고 그 흔들림은 제 안의 결핍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선희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녀의 그 씁쓸한 웃음, 낮은 목소리, 그리고 감당할 수 없었다던 그 말들이 자꾸만 제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밥을 하다 말고 멍해졌고 식당에서 손님 주문을 받다 말고 정신이 허공을 떠다니는 것 같았죠. 무언가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평생을 참고 감추고 다독이며 눌러온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곳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 계획도 없이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겐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친정 사실은 오래전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유를 따지고 묻는 사람도 없고 물어본다 해도 설명할 필요 없는 거짓말. 친정엔 무슨 일인데? 사촌 언니가 아파서 잠깐만 다녀올게요. 남편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기 전에 생활비 좀 두고 가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 말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통장에서 30만 원을 인출해 식탁 위에 봉투 하나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바다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TV에서 보았던 바닷마을, 그 푸른 수평선과 새벽 햇살이 쏟아지던 풍경이 떠올랐죠. 남해 바닷가 근처 조용한 펜션 하나를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다음 날 새벽 첫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 굽은 길과 멀어진 도시의 풍경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자유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정화라는 사람으로 혼자 이 기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조금은 대견했고 한편으론 낯설게 느껴졌어요.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땐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어요. 조용한 간이역에서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소박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인다는 거였어요. 바닷바람이 가볍게 커튼을 흔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낮게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베란다 앞에 섰어요.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숙한 곳까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잠깐이라도 이렇게 숨 좀 쉬자. 눈물이 날 만큼 시원했고 마음 한켠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여행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을 가져올지는 그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게 그 순간에는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복도에 나와 커튼을 걷고 열린 창으로 바람을 들이고 있었어요. 창밖에선 바닷새 울음소리가 들렸고 방 안엔 아직 낯선 공기가 가득했죠. 짐을 대충 정리한 후 복도를 따라 작은 휴게 공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면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셔츠에 슬리퍼를 신은 남자였죠. 흰 티셔츠 위로 걸친 얇은 니트가 그의 어깨와 팔라인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 그가 저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혹시 정화 씨 아니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익숙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 속 어딘가에 각인된 목소리였죠. 고개를 돌려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 씨 맞죠?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네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온몸에 이상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몇 년 전 선희가 재혼 전 인사 겸 불렀던 저녁 자리에서 한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선희의 예비 남편이라는 소개로 상대적으로 조용한 인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다시 보게 되니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잠깐 혼자 쉬러 왔어요.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요즘 좀 정신이 복잡해서요.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엔 묘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저 간단한 인사였고 오래 봤던 사이도 아닌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끄럽게도 제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정아 씨도요. 우리는 어색한 웃음을 나눈 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제 손에 땀이 배어 있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제 안은 오히려 더웠어요.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방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인지 TV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가 웃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고 귓가에서 잔잔하게 맴도는 그 말투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지 나? 몇 번이고 이불을 뒤척이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가슴은 점점 더 두근거렸고 심장은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얕은 잠이었고 꿈속에서조차 그 사람의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펜션에서 가까운 바닷가 근처 작은 횟집 간판에 불이 들어왔고 그 아래로 서성이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던 사람이 있었죠. 어제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 도윤 씨였습니다. 정화 씨. 그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혼자세요? 저도 혼잔데 같이 앉아도 괜찮을까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예의일까? 괜찮은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이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혼자라 심심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파도 소리가 창 너머로 들려오고 있었죠. 소주 괜찮으세요? 네, 한 잔쯤은. 잔이 오가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낮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죠. 사실 지금은 이혼한 상태예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선희와는 별거 중이라던 말만 들었기에 오래됐어요. 결혼한 지는 6년도 채 안 됐고요. 처음엔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계산된 결혼이더라고요. 전 재혼이었고 그녀는 늘 그 돈 얘기를 했죠. 마음이 식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혼자세요? 네. 혼자라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아프더라고요. 누구랑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게. 그 말이 너무 낯익게 들렸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제 속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늘 혼자 있는 기분이에요.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말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얼굴을 마주쳐도 밥만 먹고 밤이면 각자 등을 돌리고 누워요. 조용히 말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속이 시원하면서도 아팠습니다. 그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한참 후에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혼자라는 말. 그게 제일 슬프죠. 서로의 잔이 다시 부딪혔고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엔 말보다 깊은 온기가 있었어요. 창밖에선 바닷바람이 불고 가게 안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희 둘의 세계는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서로의 아픔이 겹치는 지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같은 결핍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마음을 다 들킨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날, 정화는 조용히 펜션 앞을 걸었습니다. 도윤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향해 난 조그마한 산책로를 따라 걸었고 파도 소리와 모래를 밟는 발소리만이 밤을 채웠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조용함을 느낄 틈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참 오래 잊고 있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 달빛이 물결 위에 흩어지고 정화는 문득 가슴속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들이 그 조용한 바닷소리에 툭툭 건드려졌던 걸까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고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랜 외로움이 솟구쳤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었죠. 그 손길엔 어떤 계산도 어떤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그걸 모르세요? 그 말에 정화는 또 한 번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 그건 무너져 있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마법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 둘은 마주선 채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정화가 먼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혹시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줄래요? 그는 아무 대답 없이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그 손길에는 조심스러운 떨림과 함께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방 안엔 잔잔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밖에선 파도 소리가 여전히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어떤 장식도 계산도 없이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마음이 향하는 대로 서로를 바라보고 감싸 안았습니다. 정화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그 밤 그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기쁨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시선도 도덕도 죄책감도 그녀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치유였구나. 자신을 되찾는 밤이었고 외로움의 끝에서 만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꿈처럼 따뜻할 순 없었습니다. 정화는 며칠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반소매 셔츠에 소주병 2개가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의 거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디 있었어?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정 간다더니 거짓말이었지? 정화는 말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찰나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정화의 핸드백을 빼앗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녀가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휴대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첩까지. 숨가쁘게 넘기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의 펜션 사진 앱에 남겨져 있던 바닷가 사진들. 혼자 찍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편안하고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죠. 남자 있었지. 그가 일을 갈 듯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는지 뻔하잖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입에서는 거친 욕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 두고 딴 놈이랑 놀아놨냐고. 정화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남자 만났어. 그래서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화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랑은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 무너진 건 오래전이야. 남편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래? 그럼 이혼해. 대신 내 몫으로 가져갈 재산은 없을 줄 알아. 집도 돈도 다 내 거야.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녀에게 협박이 아니라 끝내야 할 연극의 마지막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좋아. 그깟 재산 안 가져도 돼. 하지만 이제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지만 그 웃음조차 정화에겐 허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조용히 지나 방에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정화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낡은 셔츠, 텅 빈 눈빛, 그리고 권위로 포장된 무관심에 더 이상 자신을 던져넣지 않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죠.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누구도 다시는 나를 부정하게 두지 않을 거야.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또다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낯선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둘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야? 정화가 놀라 묻자 남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친구들이야. 얘기 좀 하러 왔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죠. 김정화 씨 맞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이혼서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 편해져요. 안 그러면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좋게 할 때 해. 괜히 고생 만들지 말고 그냥 사인해. 당신 제정신이야? 정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내가 벌어서 산 집이고 너한테 줄 이유가 없어. 도장 찍고 나가. 지금.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공포보다 더 깊은 건 배신이었어요. 같은 집에서 30년을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싫어요.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권리예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남편이 소리를 질렀고 건달 중 한 명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아줌마 착하게 좀 합시다. 괜히 경찰 일 만들지 말고 도장 찍어요. 그 말에 정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요. 그날 밤 바닷가에서 자신에게 말해주던 도윤의 얼굴. 정화 씨,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자들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신고했어요. 뭐? 그들이 고개를 돌리는 사이 정화는 휴대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기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여자가 미쳤나? 남편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다시 속삭였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남자들이 허둥지둥하며 뛰어가려던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들 협박 및 강요죄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거실 안엔 남편의 욕설과 경찰의 지시만이 섞여 흘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또 한 번 열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정화는 그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젠 끝났어요, 도윤 씨.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며칠 뒤 법정. 남편과 그 일당은 죄의 증거를 숨길 수 없었고 도윤은 증인으로 섰습니다. 피해자는 단 한 번도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서 끝까지 참으려 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이어졌고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의 협박 및 폭력 혐의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간의 억눌림과 고통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오며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고 그녀의 어깨 위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남해의 바닷바람은 도시에서 눌러앉았던 시간들을 조용히 씻어내주는 듯했다. 세월은 많이 흘렀고 그동안 정화의 삶도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그 바닷가 한켠에서 작지만 정갈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작은 간판에는 해솔, 그리고 커피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가 손님들을 맞이했다. 커피 머신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향, 직접 구운 스콘의 고소한 냄새, 그리고 창가에 앉아 손을 꼭 맞잡은 두 사람의 온기가 이 작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정화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눈을 마주치고 환히 웃었다. 그 미소엔 이제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창밖을 내다보던 정화가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조용히 옆에서 커피를 따르던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단단했다. 정화 씨, 도윤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정화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렇게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이토록 가슴 깊숙이 파고들 줄은 몰랐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당신 거라면 언제든요. 그 순간 바닷가 너머에서 파도가 밀려와 모래를 감싸 안듯 두 사람의 대화 위로 스며들었다. 마치 축복이라도 하는 듯 잔잔한 물결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정화는 생각했다. 너무 늦었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고. 사랑은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나로 살아가는 용기를 배우는 일이 아닐까. 그녀는 지금 그걸 해내고 있었다. 카페 한켠 도윤이 말없이 그녀의 손을 쥔 채 웃었다. 그 웃음엔 약속도 위로도 사랑도 모두 담겨 있었다. 정화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늦은 나이에 깨달았지만 사랑받는 인생은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파도처럼 잔잔히 번져갔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